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가 좀 그 사이 기사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 같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일단은 제목은 90만 불로 은퇴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90만 불로 은퇴하기 프로젝트인데, 요게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이제 할게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은퇴 전문가도 아니고, 뭐 자산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보니까 90만 불, 그러니까 9억이에요. 원래 저는 예전부터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은퇴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하면 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진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억이란 돈이 이제 아무래도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굉장히, 여기도 밀리어네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10억이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도 엄청나게 큰 돈이죠. 물론 옛날에 비하면 그 느낌이 굉장히 작아지긴 했지만, 근데 90만 불로 잡은 게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신 분이 90만 불이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10억이면 은퇴해야지 막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억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8억 있는 사람, 뭐 9억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뭔가 그러니까 내 목표까지는 안 갔지만 좀 아쉽지만 정말 여기서 꼭 뭐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정말 너무 삶이 지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내가 목표한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됐을 때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어쨌든 90만 불로 은퇴하기 프로젝트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케이스 스터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생각한 은퇴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가 좀 굉장히 장황하고 길지 않을까 오늘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방송이 길면 반으로 잘라서 하든지 하고, 어쨌든 제가 할 텐데 여기에 관련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오면 그걸 또다시 그걸 방송을 한번 하든지, 저도 이 시나리오 1입니다. 사실은 시나리오 2, 3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방송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요즘에 은퇴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지금 저도 이제 50에 가까우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리도 아프고, 저는 이제 뭐 중간호사로 LPN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많이 아프고, 또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일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은퇴를 절대 할 수 없는 나이죠.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한번 케이스 스터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졌어요. 자, 현재 자산 상황은 이분은 현재 61세세요. 이게 한국 나이인지 이 캐네디언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0세 정도인 분이세요. 자산은 글씨가 이게 크진 않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이겠죠? 자, 22년 전, 무려 22년 전에 하우스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밴쿠버 어느 지역이에요?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그러면 뭐 자세하게 쓰면 그럴 것 같아서 일단 밴쿠버입니다. 밴쿠버 메트로 밴쿠버 큰 지역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거기서 구입하셔가지고 작년에 1월달에 부동산 감정 평가를 했는데 1.9억, 그러니까 1.9 밀리언이 나왔어요. 세상에 거의 2 밀리언에 가까운 부동산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 이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 작년 1월이니까 1년 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집값이 좀 하락해 올라가지, 정확하게 뭐 전 하우스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하우스는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제 관심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잘 세팅해서 팔면 그래도 2 밀리언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감정평가 금액대로 1.9 밀리언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 집이 이제 아직도 모기지가 54만 불이 남았다고 합니다. 고정 모기지로 2.85. 굉장히 잘 받으셨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월 3,000불을 납입을 하는데
문제가 이제 올 10월 달에는 갱신 예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올 10월 달이면 무조건 5.87, 그러니까 5% 지금 후반대나 앞으로 좀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한 5.5%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내는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월 3,000불 정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계산해봤죠. 54만 불이 남아가지고 그러면 뭐 몇 년이 남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랑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간단하고 좀 대화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30년 만기로 다시 한번 54만 불을 하면 좀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월 3,000불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월 모기지 내시고 여러 가지 입장상 좀 인생이 좀 쉽지 않다. 생활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월 3,000불을 내고 계시고 개인 빚이 또 29만 불이 있다고 합니다. 빚에 대한 월 이자가 2,300불씩 나가요. 그래서 월 모기지에다가 빚이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월 지출만 5,300불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꽤 많이 나가죠. 근데 총 대출하고 빚이 83만 불인 거예요. 이게 큰 금액이라 사실 듣기만 해도 좀 숨이 좀 막히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하우스다 보니까 아래층 렌트비가 이제 하우스홀드 2개를 할 수 있대요. 그런 집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렌트비만 또 3,100불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일을 또 하세요. 일을 또 하셔가지고 원 근로소득 해가지고 수입이 7,100불이 나와요. 또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자 여기 보시면 생활비를 어쨌든 월 수입 7,100불 모기지로 3,000불이 나가고 대출이자로 2,300불 해서 1,800불이 남는데 이게 적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세히 여쭤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잘 모르시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분이시고 여기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기가 제가 막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쭤보진 않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매달 적자가 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여기 1,800불에서 일단 뭐 자동차비 그리고 부동산 텍스 내야지 자기 또 그리고 또 뭐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셀폰에 또 이것저것 나가다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제 추정입니다. 추정. 일단은 뭐 이런 2밀리언 가까운 하우스를 갖고 계시고 22년 전 하우스를 구입하신 거니까 이미는 그 전에 하셨겠죠. 이미도 꽤 오래전에 하셨고 그리고 렌트 밑에 수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이제 이분을 모르는 상태 딱 봤을 때는 세상에 2밀리언짜리 집도 있고 밑에 렌트도 나오고 더위도 일까지 하시네. 그럼 굉장히 좀 부자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활비를 좀 쓰시다 보면 생활비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기지 갱신 시에는 월 페이먼트가 인상이 되겠죠. 거의 2배 가까이 낼 수 있어요. 근데 또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도 고쳐야 되고 펜스도 고쳐야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집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작지만 캘거리에서 그래도 싱글 하우스에서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집을 고칠 일도 없었는데 문제가 매주는 아니고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잔디 깎아야 되지, 또 청소해줘야 되지, 또 벌레들 해야 되지, 또 그 거미줄 또 쳐줘야 되지, 그리고 보일러가 좀 자주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일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는데 차질구리하게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 사람 한번 불러보니까 막 1,000불, 700불 막 달라고 뭐 몇 개 고쳤는데 막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일러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뭐 고치기도 하고 고치다가 또 고장이 크게 내서 또 돈이 확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하우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나가는 돈들이 꽤 많고 시간을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와서 월세를 말이 반지하지 완전 지하 정말 캄캄한 지하에서 1년 살고 그리고 위에서 하우스에서 들려오는 그 층간소음 때문에 거의 정말 미칠 뻔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 빨리 나온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하우스 생활이 너무 그립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타운홈 살다 보니까 아니 제 경고 레터를 지금 한 5번을 받은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해서 좀 지저분해서 닦고 밖에 놔뒀더니 그것도 누가 찔러가지고 또 음식물 쓰레기 거기다 놔두면 안 돼. 경고레터 받고. 또 자동차 주차는 좀 삐딱하게 해야 돼. 삐딱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한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찌르면 그거대로 레터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주차하지 않았어. 그 이유에 대해서 쓰고 하여간 별의별 얘기로 정말 이 좀 스트라타랑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 좀 이상한 인간들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가. 그래서 저는 싱글하우스가 너무 살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간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자산을 완전 정리하고 진짜 올드하우스를 사면 싱글하우스 갈 수는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썰이 외곽으로 좀 빠지면.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싱글하우스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집사람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왜 집사람 얘기를 하는지는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 집사람은 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집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분은 그 은퇴를 이제 하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을 팔고 빚을 다 갚으면 이제 1.9 밀리언을 판다는 가정이에요. 물론 집을 좀 더 다 이제 좀 더 열심히 이제 그 리모델링까지 아니더라도 뭐 페인트 다시 칠하고 때 빼고 광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우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또 살아난다면 만약에 좀 더 뭐 2.2 밀리언 최소한 받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가격에서 팔렸을 때 빚도 갚고 다 정리하면 90만 불이 남는다는 가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90만 불이 남았을 때 어떤 선택이 있느냐 이런 생각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은퇴해서 한국 간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한국에 가면 너무너무 불편해. 근데 그때부터 나이를 좀 더 먹어보니까 이제 한국이 또 그립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또. 그래서 자 이렇게 역이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노후 생활 하는데 전세를 살든지 실버타운을 하는데 그러면은 실버타운 한국도 꽤 비쌉니다. 저도 몰랐는데 한국도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실버타운이 제가 이제 제 수원 살았었는데 거기 기흥일 거야. 기흥에 삼성에서 만든 실버타운인데 거기는 진짜 비싸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부자들이 못 들어가고 오히려 공무원 하신 분들이 연금이 세니까 연금으로 이제 생활하면 좀 손해보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실버타운 생활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월 생활비가 4,000불, 4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400만 원 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달에 400이면 한 1년이면 5천씩 돈이 날라가요. 그죠? 그러면은 2년이면 1억. 와, 세상 이거 10억 쓰는데 5년 정도도 안 걸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2년에 1억이니까 계산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10년 안짝으로 지금 거의 9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런 거는 생활하면 할수록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마음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근데 노후 생활이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저는 한국 생활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 나이 먹으면 우리 병원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캐나다는 병원에 가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병원에 가면 무료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돈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돈도 좀 내야 되잖아요.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그거 이제 그런 그 병원비 내려고 돈 내는 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데 캐나다는 그 돈조차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병원 자체가 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의사 보려면 여기 그냥 저도 저거 패밀리 닥터가 없어요. 근데 뭐 월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워크인 있잖아요. 워크인 가서 의사 만나는 게 그냥 무료니까 거기에 대한 돈 자체가 많이 안 드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일단 이게 있었고 역이민을 하되 그죠? 또 영원히 한국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캐나다에 올 경우를 생각해서 작은 콘도를 구입해서 월세 수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한국에 가서 생활하고 혹시라도 다시 오면 뭐 세입자한테 주인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내보내고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콘도를 사서 이제 거기서 현금 흐름을 이제 발생을 시켜서 사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집을 끝까지 유지를 한다. 아까 그 이제 1.9 밀리언짜리 집을 이제 유지를 하는 거. 그러면서 노후 생활을 하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을 끝까지 저도 이제 사실은 집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도대체 하우스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떤 하우스를 갖고 계신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대단한 일인데
저 집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저 집을 유지하면서 하는 걸 계산을 여러 번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월페이가 확 낮아져야 생활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월페이먼트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도 저 집을 차라리 또 렌트를 주고 위층도 렌트를 주는 거야. 그러면 뭐 2,500불 막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다른 데에 또 월세를 사는 거예요. 2,000불 정도짜리. 아, 근데 이것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하우스를 살다가 저도 조그만 집 하우스 살다 싱글하우스 살다 보니까 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이걸 다 처분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고,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저런 집을 처분하고 좀 작은 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캘거리에서 이제 이사 올 때 현실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입장상. 근데 집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 집사람 설득하는 게 좀 시간도 많이 걸렸고 되게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었고. 아니 그래도 싱글하우스 살다가 반지하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우울했는데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집사람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저런 집을 처분하고 어떤 작은 콘도로 가는 것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고, 솔직히 저도. 근데 이게 이제 집안 식구들한테도 설명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준비가 됐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 집을 유지하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좀 빚도 있으신 거 보니까 그것도, 그리고 또 일을 지금도 하시는데 일을 이제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어요. 저도 61세 되면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일을 안 하면서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서론이 너무 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 집은 45만 불 정도 랭리의 방 하나 콘도예요. 꼭 이 집을 사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집을 또 추천을 한 이유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랭리에 44만 불짜리 집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이제 비용 들어서 45만 불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30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집은 깔끔하죠. 뭐 잔디밭이 좋아서 잔디밭 사진을 많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크기가 꽤 큽니다. 623스퀘어핏이에요. 그리고 방도 좀 크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뭐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를 이제 저라면 딴 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예요. 여기 랭리 윌로브룩몰 아시죠? 윌로브룩몰 아시고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여기를 찾은 이유가, 보시면은 캐네디언 슈퍼스토어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길 건너가면 갈 수 있습니다. 슈퍼스토어가 또 물건 사기는 가격도 싸고 좋잖아요, 그죠? 물건 이게 캐네디언 타이어도 있지. 그리고 한남마트가 여기 있어요. 한남마트도 그냥 걸어서 쓱 걸어갔다 쓱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게 연세가 드시면 걸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최대한 안 쓸 수 있고, 거기에다가 또 윌로우브룩 몰도 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좀 나이 드시면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몰 같은데 이렇게 걸으면 운동도 되고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몰에는 또 그 싸게 또 그 뭐죠,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푸드코트 가면 다양한 음식들을 또 먹을 수 있고, 또 TNT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 은퇴하시면 한국 사람들 많이 좀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좀 편하게. 그래서 200번 여기 이 주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사시니까 일부러 여기를 잡으면 한국 분들 뭐 좀 만나기도 편하고, 한국마트도 있고 캐네디언 슈퍼스토어도 있고 윌로브룩도 가깝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뭐 H마트 있어, 한국 여기 상점도 많이 있고 가게들도. 그래서 여기가 은퇴하기엔 좀 좋지 않을까. 나중에는 여기 역도 생기거든요, 요 근처에. 그래서 역까지도 이렇게 좀 가깝진 않지만 운동삼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카이트레인 타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를 추천을 했는데, 만약에 저라면 저렇게 이제 꼭 거기 랭리에 꼭 안 살아도 되는, 저는 이제 썰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제 좀 더 싼 콘도로 갈 수도 있긴 있겠죠. 뭐 30만 불대로. 어쨌든 그러면 자기가 사는 집 이제 그 모기지 없이
45만 불 정도의 방 하나 콘도를 구입하고 이제 그 자식들은 이제 다 같이 살고 다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랑 이제 사는 집을 와이프랑 살 수 있는 집을 45만 불로 하면은 나머지 금액은 45만 불이 남았습니다. 45만 불이 남으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센트럴 지역에 30만 불 초반대로 이제 콘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가 1,900불에서 2,000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집도 예신 거예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세보다 지금 한 3만 불, 4만 불 좀 싸게 나왔어요. 왜냐면 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게 아니더라도 30만 불대 하여간 초반 투자를 하면은 요게 이제 연이율이 5.5에서 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죠, 요런 거. 요 집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와서 일단 예로 보는데 이제 내가 안 살고 투자할 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요 집도 스퀘어핏이 보면 385, 뭐 나쁘진 않은 건데 20만 불, 29만 불에 나왔어요. 싸게 나왔죠. 근데 요 집도 한 1,900불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뭐 좀 마음에 걸린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새 집도 있어요. 30만 불 초반에 아주 브랜뉴입니다. 브랜뉴. 근데 굉장히 작죠. 아까 380 스퀘어핏이었나요? 385 스퀘어핏인데 브랜뉴다 보니까 굉장히 작죠. 이거는 몇입니까? 인사이드가 뭐 307이고 뭐 토럴 365인데 좀 작아졌죠. 그래도 다행히 파킹낫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주 뭐 역세권 아니고 아까 그건 역세권이었고 역세권 조금 떨어지구나. 이것도 완전 역세권은 아니죠. 그래도 여기에 가까워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뭐 1,900불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투자를 한다. 이런 투자를 하면 연이율이 5.5에서 6% 사이가 나옵니다. 그죠? 그 자기가 살 집을 한 45만 불에 마련을 하고 또 30만 불 초반에 투자를 하면 남은 금액이 이제 15만 불이 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이제 그 부동산을 투자해 버리면 이제 물론 이제 1,900불 나옵니다만 이게 세입자가 또 말썽을 피울 수도 있고 한 달은 빼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한 달 정도는 한 달 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5만 불 남는 거는 배당 주식 투자를 합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한 건 이 차트웨어 리타이어먼트 레지던스. 이거는 롱텀 케어 같은데 꼭 롱텀 케어는 아니지만 그 시니어 홈, 널싱 홈을 유지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에요. 그 시에나 시니어 리빙, 오메가 헬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어떤 롱텀 케어, 널싱 홈을 운영하는 회사들인데 여기가 제가 이제 저도 널싱 홈 같은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수익률이 참 이런 회사들은 참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배당 주식 투자는 요걸로 막 시세 차익을 막 크게 막 잡는 건 아니고 그 배당이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가 이 사업의 안정성이 있는가를 이제 더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저는 예시로 이렇게 들어드린 거예요. 근데 요 수익률이 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 한 7.5를 만들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차트웰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5.9%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찰트웰이 이제 널싱홈을 크게 운영하는 회사인데 보시면 5년 동안의 움직임을 봐도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냥 제자리에서 놀고 있는 느낌인 거죠. 자, 맥스로 봐도 금융위기 때 훅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그냥 제자리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세 차익을 막 크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배당을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이 너무 길어질까 봐 자세히 얘기 못 하겠는데 일단 차트웨어 리타이어 레지던스 밴쿠버 주변에도 롱텀 케어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시에나 시니어 리빙이에요. 여기도 맞죠. 밴쿠버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 뭐 주식이 보면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락가락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당률이 그래도 이거는 7.78% 정도나 꽤 많이 나오죠. 아까랑 퉁치면 한 6%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오메가 헬스라고 이게 좀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미국 회사입니다. 이게 US 달러로 생각하셔야 돼요. 배당률이 무려 9.54%. 물론 배당률 보고 투자를 하시면 이제 굉장히 크게 후회할 수가 있어서 이거 투자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5년짜리 볼까요?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크게 변동이 없죠. 여기도 그 금융위기 때 세상에 뭐 2.2불까지 떨어졌어. 이때 산 사람들 완전 이때가 정말 최고의 승자. 이때는
배당률이 뭐 한 뭐 20%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이때 산 사람은 시세 차익도 엄청나게 얻었고 배당률이 막 20%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배당을 받아도 어마어마한 건데 어쨌든 지난 5년을 봤을 땐 큰 변동이 없었고 맥스로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미국의 대표적으로 그 널싱홈 운영하는 회사예요. 배당률이 꽤 높죠.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LTC 말 자체가 Long Term Care Properties, 그러니까 롱텀 케어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7.52, 꽤 높죠, 그죠? 여기도 5년짜리를 보시면 뭐 대체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맥스로 보시면 여기도 뭐 꽤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추세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롱텀 케어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디비den이 꽤 좋고 회사 운영이 저도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요즘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좀 죽질 않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사람이 안 죽는데 캐나다 정부에서는 연금을 계속 줘야 돼요. 연금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100살 넘는 게 정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99세, 98세. 아니 왜 이 나이 먹고 지금 왜 시설을 옮기지? 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제 페이퍼워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초반에는 짜증이 많이 나서 막 얘기를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00살 많이 넘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0살 넘을 때까지 집에 살지 못해요. 이렇게 널싱홈에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작게는 1,500불, 많게는 막 3,500불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게 얼마 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얼마 낸다고 들어오는 거 초반에 그 페이퍼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싸게 내는 사람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만큼 이런 회사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는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노인 문제를 꼭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왜냐 노인 문제 굶어 죽었다고 방송 나가봐요. 막 캐나다 막 이 정부 뭐 하는 거야 막 언론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로 말이 샜죠. 평균 수익 7.5% 만듭니다. 지금 그래서 자 90만 불 전체 은퇴 자금을 생각해 볼 때 자기 거주비 방 하나 45만 불, 그 남은 자금으로 콘도 투자 30만 불 초반대 사고 월세가 1,900불 나왔는데 여기 콘도피 아까 그 집이 콘도피 250불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세금 100불 빼고 보험 기타 100불 빼서 그러면 한 달 수입이 1,450불로 생각을 하고 자 15만 불로 배당 투자를 했어요. 원 이율을 7.5%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좀 주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좋게 잘 이제 만들어서 7.5%를 하면은 15만 불에 7.5% 하면은 연 수입이 11,250불이 나옵니다. 거기 나누기 12 937불인데 세금 내야 돼요. 세금인데 제가 지금 쓰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 월 평균 1,450불 플러스 937불. 그래서 2,387불인데 이게 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짠 거는 완전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일을 안 해서 은퇴를 한 상황으로 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또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면 봤을 때 일을 좀 안 하고 더 그만했으면 하는 싶은 바람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전 일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은퇴를 해서 총 매달 2,387불이 이제 순수 생활비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요게 자동차비 빼고 인터넷비, 셀폰비 등등 빼가지고 한 1,900불에서 2,000불로 생활을 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생활이 가능해요. 만약 이거 보고 야 2,000불로 어떻게 생활하지 미쳤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 분들은 저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셔도 집 커피 마셔도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스타벅스 안 마셔도 됩니다. 티몰트만 마셔도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2,000불로 생활이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61세라도 지금 일을 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건 완전히 그냥 엑스트라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엑스트라 수입으로 아까 4,000불 버셨는데 매일 않더라도 가끔씩 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완전 엑스트라 수입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세이빙을 하셨다가 그걸로 한국으로 갔다 오는 여행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유럽 여행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근로수입은 근로수입대로 그냥 세이빙을 해서 뭐 유럽이나 멕시코나 이렇게 미국이나 여행을 가시는 비용을 쓰면 삶의 질이 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싱글하우스에 사시던 분이 갑자기 방 하나 콘도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게 누구를 이게 자존심, 저도 자존심 굉장히 상하기도 하고 집사람 굉장히 슬퍼했었고 저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었고 그 적응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2,000불의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게 플러스 2,000불에 이제 월 수입이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 좀 더 괜찮다. 근데 저는 저렇게 생각했던 게 좀 개인적으로 완전 은퇴를 해서 좀 선비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원봉사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거든요. 계속. 근데 그걸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이건 뭐 부동산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그냥 그거 관련된 책 읽고 공부하고 싶고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2,000불의 어떤 생활비 플러스 자기가 일하면 좀 더 플러스 거기에다가 빠른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연금은 우리가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60세 이후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훅 떨어지죠.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게 완전 수입이 없어. 그럼 빠른 연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요번에 이제 예전에는 이게 아마 80세 넘어가야 막 역전이 일어나서 나중에 받는 게 좋아 이런 얘기 많이 저도 그래서 많이 봤었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CPP를 받으실 때 65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60세부터 받으시면 그러니까 every month에 0.6%가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7.2%가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 60세부터 받으면 그러니까 5, 7, 35. 그러니까 최대 36%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은 61세니까 7.5 곱하기 4네요, 4. 그러면 이제 28%가 깎이는, 29%가 깎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만약 60세부터 내가 정말 내 진짜 먹고 살 돈이 완전 없어서 60세부터 받아야 되겠어. 제가 이 차트 찾았습니다. 이 차트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을 거야.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이 60 만약에 이제 이거는 펜션을 CPP를 최대로 받는 이게 옛날 자료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 예시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시면 내가 60세부터 CPP를 받는다 최대 금액으로 그 681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그분이 최대로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681불인 거예요. 근데 와이프까지 받으면 좀 더 늘어나겠죠. 그 생활비가 그럼 좀 더 늘어나니까 윤택해지겠죠. 근데 61세부터 받으면 785불인 거예요. 근데 그분 61세니까 785불을 받는다. 근데 이게 65세까지 정식으로 기다려서 받는다 그러면 1065불이에요. 그러니까 250불을 300불 정도 받는 거네. 300불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큰 금액일 수 있지만 당장 먹고 살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라도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금액이 만약에 61세 때 받아가지고 61세 때 받아가지고 쭉 받으시면 이게 언제 역전이 되냐면 74세 때 역전이 됩니다. 총 금액이 이제 받고 계속 받아가 73세 때 역전이 돼요. 그래서 65세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61세 만약에 저분이 빠른 연금을 신청을 했어. 그 매달마다 한 700불 정도를 더 받기 시작하면 생활이 당장은 윤택해지지만 총 금액이 제가 실수했어. 언제 역전이 되냐면 70세 될 때 이미 역전이 되네요. 70세 될 때. 아닌데? 이때 잘못 보고 있네. 아닌데. 그죠? 맞네. 이때 74세쯤 될 때 금액 역전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74세보다 더 오래 산다고 생각이 들면 65세 때 받는 게 맞기는 맞죠.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내가 몸이 좀이라도 젊을 때 그래도 좀 금액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활비 모자라면 연금 그냥 빨리 받고 말자라는 생각은 하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요거는 다시 좀 자세히 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거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62세 때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100불을 좀 더 받긴 하네요. 100불 가까이. 근데 이 금액이 72세 때 되면 역전을 합니다. 빨리 받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금액이 더 많이 받고 뭐 빨리빨리 역전을 시켜요. 그런데 빨리 받으시는 분은 그래도 한 5년 가까이, 그리고 10년 가까이는 금액을 더 많이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젊을 때 몸이 덜 아플 때 좀 더 많이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아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당장 한 와이프랑 동시에 받기 시작하면 그래도 최소한 뭐 1,000불 가까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금액에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그죠? 한 달 생활비가 3,000불 정도 가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하고 여기서 만약 일을 하시거나 하면은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막 당장 내가 먹고 살 거 당장 돈 없으면 어떻게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긴 짰어요.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더 이상 했다 너무 늘어날 것 같아 방송이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분한테 보여드리는 건 이건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식으로 만약 90만 불로 은퇴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까?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거기서 제가 좋은 댓글이면 제가 그것도 방송 한번 해볼게요. 그걸로 제가 아니 제가 이거 1탄이었고 2탄은 저는 아예 그냥 뭐 방 하나 콘도 정말 싸게 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배당 투자를 해서 매달 월 수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그냥 완전히 부동산 투자를 다 해버려가지고 부동산 수익, 왜냐면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세 차익도 있을 수 있고 자식한테 또 물려주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두 분의 자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볼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2탄, 3탄까지 생각을 해봐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계속 하기엔 방송이 좀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기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밴쿠버 광역시 주택시장이 다시 이제 셀러 파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마켓이 흘러간다. 뭐 이게 거예요. 이제 수요는 많은데 1월달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암울한 주택 시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좀 유지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많은 리포트에서 이미 2024년에 최소한 이제 초반에는 강보합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이 상승할 거다 얘기를 많이 나왔었어요. 이미 사실은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고 반면에 한편에서는 경제 침체가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뭐 누가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근데 어쨌든 지금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부족하다. 제가 기사를 찾다가 지금 깜빡했는데 지금 렌트비가 꾸준히 상승했어요. 지금 물론 방 2개짜리 3개짜리 떨어진 것도 있는데 방 1개짜리는 그 사이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렌트비가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집을 사는 수요가 집을 못 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너무 비싸고 모기지도 여전히 뭐 5.5% 후반대면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사는 그런 수요가 그냥 렌트 시장으로 흘러들어 여기 전세가 없으니까 그죠? 렌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인구는 또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 수요가 이제 점점 저는 대기 수요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광역뱅크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일단은 12월 이후에 관망세가 짙었는데 1월 달에 이렇게 벌써 판매 수치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다고 믿기 어렵다. 앞으로 주택 재고 부족으로 구매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다시 판매자 영역으로 기울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무슨 수치라 그러죠? 그거를 Sales to Active Listing Ratio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17.2%가 나왔는데 이게 12% 이하면은 바이러스 마켓이 되고 20% 이상이면 뭐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20에 가까운 17.2%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에 넘어가면 셀러스 마켓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때 되면 대부분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게 이제 그동안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잔독 주택의 가격이 그냥 평균 가격이 뭐 작년보다 30% 판매량이 증가했대요. 그 평균 가격이 1.9 밀리언, 거의 2 밀리언에 가까워졌고요. 타운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메트로 밴쿠버입니다. 이제 서리랑 랭리 쪽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프레이저강 그 북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타운홈 같은 경우에도 평균 가격이 뭐 106만 달러가 몇 밀리언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타운홈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82.7%가 폭증을 했대요. 이거는 단독주택도 거의 30% 가까이 증가한 것도 좀 놀라운 일인데 타운홈이 82.7%가 폭증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판매량이 당연히 뭐 늘어났고 그러면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타운홈이 이제 1 밀리언이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아파트 콘도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30.6%가 증가를 했고 기준 가격이 75만 불.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주택이 거의 지금 2 밀리언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사고 싶은데 저처럼 싱글하우스를 너무 사고 싶은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타운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타운홈도 너무 비싸니까 그죠? 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콘도로 넘어가도 콘도도 거의 75만 불, 80만 불에 다가오고 있다. 너무 심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나온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 반면에 또 고금리를 못 버티고 캐나다 기업이 파산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 대비해서 41.4%.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런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은 세상에 캐나다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이게 CBA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팬데믹 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걸 몇 년 동안 유예해서 갚지 말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만기 됐을 때 이걸 더 이상 정부에서 봐주지 않고 갚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이 증가를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겠네.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 그러더니 그리고 어제 뉴스가 났는데 CTV에서도 많은 CTV가 이제 벨 미디어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뭐 4천 명인가 5천 명인가 이제 레이오프 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익이 안 좋아진 거죠. 벨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인터넷 그런 미디어 회사들은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인데 거기서도 레이오프를 한다는 거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진짜 오긴 오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경기 파산이 급증하면 당연히 실업률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참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리고 소비자 파산 건수가 늘어난 데가 마니토바주, BC주, 온타리오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일자리가 또 3만 7천 개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1년 만에 처음으로 또 하락을 했어요. 임금 상승은 여전하고 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가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동결, 우리 저번에 방송 한번 찍었는데 전 동결 3번 얘기했는데 어쨌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사람들이 주택을 갑자기 막 사기 시작하는 것도 올해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때 변동금리로 집을 사놓으면 변동이 픽스드보다 고정금리보다 비쌌어요. 근데 어쨌든 1년만 버티면 떨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실업률은 깜짝 하락이 나오면서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웃기죠. 며칠 전에는 이 파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진짜 오나 그랬는데 실제로는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강하다.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며칠 전에 본 또 리포트에서는 그 GDP 성장률하고 그리고 리테일 세일이 늘어났어요 또. 그래서 이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주택을 사는 사람도 경기가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또. 그죠? 금리가 굉장히 여전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참 경기 이게 어떻게 예측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뭐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준비되면 사고 자기가 예비되면 사는 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거기서도 앞으로 정말 나는 100% 경기가 하락할 거고
경기 부동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나는 사지 않고 버티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자, 요 다른 기사 어제 또 나온 기사 어제 나온 기사네요. 그죠? 자, 퇴거 위기 임대주택 세입자 보금자리를 지킨다. 자, BC 정부가 코키틀람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매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290세대가 있는데 이게 뭐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여기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팔릴 위기에 있었대요. 이제 제가 딱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딱 봤을 때 그 왜 팔렸다고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쵸 여기를 임대하게 되면 재개발 명목으로 세입자들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두 조합주택은 2022년 10월 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료가 체납되었대요. 임대료가 체납됐다. 왜 체납됐을까? 그죠? 어쨌든 근데 여기는 제가 사진을 딱 보고 느낀 건 와 세상에 이게 저층 콘도 정말 오래된 콘도인데 요 사이에 있는 이 잔디밭을 봤을 때 야, 여기는 정말 대박이다. 재개발하면 여긴 대박이겠다. 근데 여기 아마 여기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임대주택 뭐 코업이었나요? 돈을 좀 많이 벌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요런데 재개발되면 참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여기 209세대인가요? 사는 사람들이 이제 290세대가 주거권이 보호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C 정부에서 요걸 사줘서 집도 고쳐주고 그리고 계속 임대할 수 있게끔 주거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BC주에서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BC 임대은행에서 1,1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서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 2만 명에게 혜택을 주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읽어보니까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한데 처음에 이제 시큐리티 디파짓을 내잖아요. 그 임대료의 이제 절반 정도를 내잖아요. 그리고 당장 자기가 뭐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이제 대출을 받아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차차 갚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거는 당연히 텍스가 들어갑니다. 텍스가 들어가서 저는 근데 이게 이런 게 결국은 제가 이게 이런 건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결국은 임대주택이나 이런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정부 지출을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당연히 정부 지출은 당연히 텍스로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BC 정부도 그렇고 캐나다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정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채권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처가 되는 거죠. 부자들한테는 당연히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으로 이제 저렇게 좀 힘든 분들에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결국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어떤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이런 게 결국 집값 상승으로 또 결국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집값을 결국은 또 밀어 올리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그죠? 이것들이 과연 정말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이게 우리 자본주의의 역사를 알다 보면 이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걸 잘못했다 막아야 된다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하죠. 이런 고리는 자본주의가 있는 한 계속 돌아가는 고리니까 그죠?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산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작은 자산이 여기가 안 되면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아까 뉴스 나왔었는데 집값 비싸서 캘거리로 가서 집을 산다 이런 기사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밴쿠버 아니더라도 그죠? 뭐 살 수가 있다면 캘거리 집을 사고 뭐 또 리자이너에서 집을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찾아서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개인들한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요즘에 또 딴 생각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생각이 난 건데 결국은 집값은 또 집값이 오른다.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저렇게 이제 그 정부 지출이나
이거 막아야 돼요. 대출 자체를 좀 막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또 대출은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개인들도 각자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어제 또 제가 이 생각이 깊어졌던 게 어제 이제 그 은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보 은퇴에 관련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하자 생각은 들었어요. 개인 저도 이제 10년 내에 무조건 강제 은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 밥그릇, 소위 말하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정부에 당연히 이제 연금을 의존해도 되겠지만 부족하죠. 그죠? 인플레이션 너무너무 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제목 보시면 캐나다 고령층 재정위기 100만 어제 얘기했지만 90만 달러를 갖고도 9억을 갖고도 은퇴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자기 집 갖고 있으면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걸로 자기 집까지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사실상 부족한 돈이 맞긴 맞아요. 여유롭게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은퇴는 가능하다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 은퇴도 내가 책임지고 해야지. 물론 정부에서 주는 연금은 거기 엑스트라로 플러스로 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지만 내 노후는 내 밥그릇은 내가 책임지고 무조건 살아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 보면서도 자본주의에 사는 한 이거 피할 수 없다는 운명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말이 좀 두서없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잘 알아들으실 거라 믿고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세상에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게을러져서 특별히 막 하는 것도 없이 시간만 정말 잘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벌써 금요일이라니. 오늘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 일주일에 최소한 하나씩은 찍어야지 삶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데 요즘 정말 많이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볼 뉴스들은 뭐 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은 고금리에도 자, 빈익빈 부익부 확연한 이유에 대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예전에 몇 번 이제 비디오를 찍었던 내용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은 얘기하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어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면서는 정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자, 고금리였습니다. 그죠? 왜 고금리가 됐냐? 워낙 물가가 워낙 거셌으니까. 물가가 막 많을 때는 8%, 8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잖아요.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자주 사 먹는 뭐 그런 고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가격이 10%가 아니라 막 30%, 40% 오르기도 했고 기름값도 거의 막 30%, 40%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니까 8점 몇 프로였지. 실제로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거셌던 시기를 우리가 지났었는데 그걸 잡느라 이제 고금리를 올려보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죠? 뭐 보합세로 간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부분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럴 때 저소득층 가구는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뭐 저 같은 사람도 저소득층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 대출금을 갚느라 투자를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금을 갚느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 여러 내용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보시면요. 소위 말해서 부자들은 급여가 뭐 3%가 증가했고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자, 소득이 이제 가처분 소득 다 뺄 거 빼고 순수익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3.2% 증가를 했고 임금은 상위 20% 얘기입니다. 임금은 5.7%가 증가를 했으며 순투자 소득은 9.9%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상위 사람들은 돈을 더 벌게 됐다라는 얘기고 반면에 최저소득의 가구 저축액은 이 같은 기간에 오히려 9.8%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은 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은 더 이제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좀 더 가난해졌고 이게 아니고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이제 부의 이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부가 물가가 오르면서 부자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자산이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때 누가 부동산을 사나 이렇게 막 금리도 높고 할 때 누가 삽니까? 부자들은 삽니다. 그죠? 왜냐면 현찰박치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현찰박치라는 얘기가 100%를 다 사는 걸만 꼭 우리가 현찰박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집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우리 뭐 30%뭐 그 정도면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엄청나게 돈을 끌어 쓰는 건데. 근데 부자들은 거기서 뭐 80%낼 수 있어. 70%낼 수 있고 90%낼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도 뭐 금리가 6% 7% 돼도 그 이자 내는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막 금리가 이제 막 5억 이상 뭐 이제 모기지를 5억 이상 받았다. 거기서 금리 차이에 따라서 막 그냥 내는 금액 자체가 휘청휘청한데 근데 이게 금액이 내는 금액 자체가 3억 이하다. 뭐 30만 불 미만이다. 그러면 그게 금리가 막 높아도 막 크게 뭐 자기가 돈 어느 정도 벌고 있는 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럴 때 금리가 높을 때 어느 정도 부동산을 사는 거 부자들이 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질 때 뭐 부자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 집 사는데 집값 떨어졌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런 얘기 누가 하기 좋아합니까? 그죠? 다 제가 잘난 것만 얘기하지. 근데 이때 샀던 부자들이 자기 집 샀다고 언제 얘기합니까? 한 4, 5년 지난 다음에 부동산이 회복하고 완전히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얘기합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거 얼마 주고 샀지. 내가 이 집을 내가 옛날에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뭐 6억 7억이 됐네? 그 사이에 이게 물론 자기가 샀던 시기에서 무조건 오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죠? 떨어지기도 하고 뭐 보합도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때는 얘기 안 하다가 언제 얘기합니까? 이때 사가지고 엄청 올랐을 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때 이렇게 금리가 많을 때 비쌀 때 부동산 사면 굉장히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자들은 다른 통계 자료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 부동산을 더 사고 있고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가 상승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은 뭐 부침은 있겠지만 다시 또 회복할 텐데 그죠? 언젠가 회복할 텐데 그걸 대비해서 이제 미리 사 놓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자, 근데 부동산 업계가 요즘에 이제 그 2024년도에 상승의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BC주 시장이 낙관하는데 고정 모기지 대출 인하 등 호재로 이제 거래량이 8% 상승할 것 같다. 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발표는 어디서 했냐면은 부동산 협회에서 했습니다. 부동산 협회는 당연히 부동산 전망을 좋게 해야지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젠가요?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5%로 동결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정금리는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모기지를 받았기 때문에 고정금리는 그래도 좀 떨어졌더라고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걸 예상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떨어지든 어쨌든 간에 사채를 쓰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채보단 낫다. 아무리 비싼 사채보다 훨씬 낫다. 거의 반값 모기 이자가 거의 반값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쨌든 고정금리가 이제 이게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고정금리는 5%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뭐 회복될 것 같아. 뭐 금리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장이 좀 끝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많이 얘기했는데 다 틀렸죠? 다 틀렸는데 어쨌든 자 푸틴이 비공식을 통해서 미국한테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고 싶다. 이런 물밑은 이런 증거들은 사실은 기사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크게 나왔나 봐요. 여러 지금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거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때 좀 조용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이때 조용하게 좀 끝내자. 우리가 지금 영토를 한 18% 먹었대요. 지금 20% 가까이 먹었는데 요 상태에서 끝내고 싶겠죠. 그죠? 요 상태에서 끝내고 싶고 지금 제가 기사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든 어딜 가든 완전 찬밥 덩어리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여력도 없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이쯤 됐으면 종전을 원하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생겨 귀찮으니까 그리고 지겹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상 부동산이 회복될 여건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는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정체 구간이 나옵니다. 그죠? 정체 구간이 나오는데 저는 정체 구간이 나오면 사고가 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 사고가 났나? 가다 보면 사고가 없어. 왜 그랬지? 왜 정체가 됐지?
이유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 반대쪽 차선에 사고가 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느라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체가 된 거야. 그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한번 정체가 일어나면 뒷차들이 스탑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뻥뻥 뚫기도 하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특별히 부동산이 올라갈 이유도 없는데 지금 뭐 겨울이었고 어느 정도 지금 프레저벨 리포트 나왔었는데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없었잖아요. 지금 캐나다 지금 밴쿠버 지역 같은 저 토론토는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어쨌든 그런 정체 구간이 있다가 이게 풀리기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오르기 시작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조급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또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잖아요. 언론들 옆에서 또 막 박수 치면서 빵빵 터트리고 이런 부동산 협회나 여러 또 전망치가 또 회복될 것 같아. 막 이런 나오되면은 부동산이 다시 또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이 결국은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대외적인 여건도 있긴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금 부동산이 좀 하락을 했는데 부동산 언제 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까지 동결이 되고 대여건상 뭐 전쟁도 끝나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조급하지 않을까요? 보면은 살짝 조급한 기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막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근데 이런 여건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주택 매매량이 올해는 9%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2025년에 12%로 증가할 것 같다. 뭐 얘기를 했어. 이건 전망치 부동산 협회에서 전망한 겁니다. 당연히 되게 좋게 했겠지만 이런 전망치와 이런 금리와 대외적 여건이 맞물리면 사람들이 그래서 조급해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뭐 그게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살 때 요즘 제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밴쿠버 이번에 물폭탄 예보. 며칠 전에는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눈 때문에 또 고생 좀 했고 또 엊그제 월화는 버스가 파업을 했어요. 제 아들이 지금 뭐 BCIT를 다녀가지고 버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생을 좀 했죠. 애들이 고생한 게 아니라 제가 고생했죠. 태워달라고 엄청 징징대가지고 학교까지 한번 태워줬어요. 올 때는 이제 어떻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버를 우버 타고 와라 얘기했더니 우버가 되게 가까운 거리를 이제 막 너무 많이 우버 이제 디맨딩이 순간 높아지니까 되게 짧은 거리인데 막 70불씩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도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그냥 확 변하는구나. 택시들은 안 가면 그만인 건데 우버는 그냥 가격을 확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70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격을 했겠죠. 되게 짧은 거리였다 그러는데 그걸 느끼는 게 홍수가 이렇게 자연재해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밴쿠버 지역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저지대 홍수가 날 수 있는 지역들 거기는 좀 확실히 좀 미리 공부해서 좀 확실히 좀 피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버스 파업해보고 비 오고 눈 오고 자연재해 해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 같은 사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스카이트레인 옆에 역세권에 사는 게 참 좋긴 하겠다. 예전에 뭐 여기는 저도 이제 전철 탈 일이 없고 저도 늘 자동차 운전해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전철이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점 없었는데 이제 애가 차가 없는 애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대중교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또 그리고 요즘에 또 이민자들이 많이 오면서 이민자들이 오자마자 그 하우스를 사진 않잖아요. 그죠? 하우스 사는 사람도 있겠죠. 부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쌓아봤자 15억씩 내야 되는데 요즘에 정말 오래된 집 사면 10억대 뭐 초반에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15억, 20억 사이를 내야 되는데 이민자 오자마자 그렇게 돈을 확 때려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경우잖아요. 어쨌든 대부분 콘도나 뭐 다세대 주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 들어갈 때는 확실히 이런 대중교통이 참 중요하다. 그 대중교통이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고 이런 자연재해도 밴쿠버 지역도 정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서 좀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특별히 큰 이슈는 없었지만 꼭 금요일이어서 방송 하나 찍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찍게 됐습니다. 오늘 또 비가 안 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어쨌든 오래간만에 또 날씨도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오늘 남은 하루도 그리고 주말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